50. 단선 반대투쟁.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설이 외전으로 전해졌을 때 무리가 분분하더니 이번에는 지방순회 중인 이 박사가 남조선 정부설을 강연했다 하여 파문이 컸다. 남조선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조선의 영구 불행인 것쯤은 아동주졸도 다 아는 일이거든 이것을 가지고 떠든다는 것은 조선의 수치요 독립을 지연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온건 중립지인 조선일보의 1946년 6월 14일 사설. 1948년 5월 3일 밤 10시 유치장 바로 위에서 통금 사이렌이 길게 울었다. 곧 이 작은 동네를 뒤덮을 도도한 역사의 꿈틀거림도 모른 채 지리산 자락에 묻힌 구레읍의 밤은 아카시아 향기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다. 간혹 생사를 잡아 찢는 듯한 비명이 일제시대부터 이 민족을 가둬왔던 붉은 벽돌담을 넘어 희미하게 새나왔다. 구례경찰서 취조실,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유혁우는 얼굴 위로 쏟아지는 찬물 때문에 잠시 정신이 들었다. 이 새끼 이거 몽둥이로는 안 되겠구만. 목욕탕으로 끌고 가. 취조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형사 몇 사람이 덤벼들었다. 대부분 일제 때부터 고문의 이력이 난 사람들이었다. 그는 형사들에게 어깨 쪽지를 잡힌 채 개처럼 질질 목욕탕으로 끌려갔다. 놈들은 그를 거꾸로 치켜들고 욕조 안으로 머리를 밀어넣었다. 아무리 그가 발악해도 꼼짝달싹 못하게 그의 어깨를 붙잡고 있는 놈들의 손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정신이 가물가물할 무렵에야 놈들은 그의 뒷머리를 잡아챘다. 야, 이 새끼야, 이래도 말 못하겠냐? 굳게 담은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이 새끼 아직 뜸이 덜 들었어. 다시 그의 머리가 물속에 담가졌다. 머리가 물 위로 떠오르면 형사들은 여지없이 곤봉으로 머리를 후렵했다. 욕조의 물이 금세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곤봉을 피해 물속에서 버그적거리던 그가 고개를 쳐들었을 때 딱딱한 나무가 머리에 부딪혔다. 욕조통 뚜껑을 덮어버린 것이다. 자신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찝찝한 물을 들이키며 그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뜨니 감방안이었다. 10여 명의 동지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장성수 동지는 그는 눈을 뜨자마자 같이 잡혀온 구례군책 장성수의 안부부터 물었다. 장동지도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소. 조금 전에 의식이 들었는데 한마디도 불지 않았다 하오. 전라도당 오르그 구례군책 장성수, 문청면 오르그 유혁운 등 구례군당의 핵심 간부 6명은 문청면의 비밀 아지트에서 50 단선 반대투쟁을 위한 회합을 갖다가 고문에 못 이긴 연락원이 아지트를 부는 바람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4월 28일 군내 각 면에서 우익 인사 5명이 살해된 것 때문이었다. 그가 당에 가입한 지 1년, 세상은 그 사이 알 수 없는 끝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미국을 등에 업고 권력을 잡은 쪽과 인민의 권력을 쟁취하려는 쪽의 싸움은 나날이 격화되었다. 권력을 잡은 쪽의 탄압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고
좌익은 자연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46년에는 170건이던 노동쟁의가 47년에는 134건으로, 48년에는 37건으로 현격하게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살기 좋아져서가 아니었다. 해방 후부터 47년 3월까지 26명의 노동자가 살해당하고 7,886명의 노동자가 검거될 정도의 강력한 탄압 때문이었다. 극한 탄압 속에서 미군정과의 투쟁은 나날이 격화되어 갔다. 감옥은 사상범으로 넘쳐 흘렀다. 조선에서 제일 흔해 빠진 게 사상범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지하로 숨어들어서도 공산당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48년 초부터는 유엔 감시단원의 입국에 즈음하여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27 구국 투쟁이 벌어졌다. 구례 각 면에서는 단독 선거를 통해 조선을 영구 분단 국가로 만들려는 미제의 음모를 폭로하는 벽보와 삐라가 경찰의 감시를 뚫고 거리마다 휘날렸으며 매일같이 대중집회가 열렸고 대중집회에는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근 40년간 일제의 식민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찌됐건 이 땅의 분단을 인정할 수 없었고 친일파들이 다시 윗대가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미군정의 잘못된 식량 정책으로 누군가의 창고에서 썩어나는 쌀을 두고도 강냉이로 간신히 끼니를 때워야 했던 이들이었다. 이 땅의 민중은 우익, 좌익이 무엇인지 몰라도 누가 자신의 편인가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편을 지지했다. 그가 몇 번이나 불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민중의 선택을 믿은 까닭이었다. 일주일 내내 지독한 고문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잡혀온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찢어지고 터진 몸을 어쩔 수 없이 형사의 몸에 기대고 아니 개처럼 끌려서 감방 안으로 돌아오면 그들은 이내 다시 웃으며 바깥 소식에 귀를 기울였다. 선거가 끝났다 하오. 저들 말로는 투표율이 97%라고 합디다만 어느 개가 믿겠소. 우리한테 협조적인 경찰 말에 의하면 투표소마다 텅텅 비었다고 하오. 가끔 총소리도 울리고 한 걸 보면 바깥 동지들이 계획대로 잘 싸워준 모양이오. 상황을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뻔할 뻔짜였다. 그러나 총칼을 들이대고 위협했든 어쨌든 선거는 결국 진행된 것이다. 50 선거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은 삐라나 벽보를 붙이다 잡혀온 사람, 봉화를 올리다 잡힌 사람 등 미군정의 포고령과 법령 2호 위반자들로 꽉꽉 들어찼다. 고문으로 다친 몸을 뒤척일 수도 없을 정도였다. 반동 숙청 건으로 잡혀온 군당 간부들에 대한 고문은 끈질겼다. 날마다 끌려 나가서 맞는 게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법도 하련만 맞는 일만큼은 이력이 붙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 일주일쯤 지나서 취조 담당 형사가 바뀌었다. 임성택이라는 자였다. 임형사는 먼저 담배를 권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던 그가 사양하자 임형사는 부드러운 말로 자기를 소개했다. 나 문청면 임종철 씨 조카요. 우리 아버지와 유선생 아버님이 잘 아는 사이이기도 해서 내가 자진해서 유선생을 맡았소. 잘 한번 해봅시다. 당신들이 피의자의 인격을 존중해 든다면 나도 묵비권을 풀겠소. 좋소. 일단 유선생 아버지를 만나보시오.
미리 대기 중이었던 듯 잠시 후 그의 아버지가 사찰가로 들어섰다. 아버지는 여기저기 찢기고 터진 아들의 모습을 보자 아무 말 없이 굵은 눈물을 투둑 떨어뜨렸다. 20해가 넘도록 아버지의 눈물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아버지는 두루마기 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 보자기에 싼 찬압을 내밀었다. 쇠고기 볶은 것이었다. 어서 먹으라는 듯 아버지는 손짓만 해댔다. 한 줌도 안 되는 꽁보리밥을 반찬도 없이 먹다가 오랜만에 보는 고기인데도 입맛이 당기지 않았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을 동지들의 얼굴이 휙 스쳐가고 비밀 활동을 하느라 못뺀 몇 달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목이 메었다. 그는 끝내 젓가락을 놓고야 말았다. 내 성택이한테 다 손 써놨으니께 알아서 하거라. 한마디만 툭 던져놓고 아버지는 차마 고문에 일그러진 아들을 더 이상 못 보겠는지 휑하니 사찰과를 나가버렸다.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아버지 이상으로 속을 끓이고 있을 어머니를 떠올리면서도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 부모를 생각하며 그의 가슴 역시 부모처럼 멍드는 것 외에 그리고 적어도 당신들의 자식이 역사 앞에 욕되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 외에 그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다. 다시 취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6명을 신문했지만 4월 28일에 반동 숙청, 이하 반숙 사건은 오리무중이었다. 군책 장성수와 도당 오르그가 반숙의 지령자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증거가 없어 고심 중이었다. 반숙을 지시한 지령문에 대해 취조가 집중되었다. 문청면에서도 분명히 반동 숙청 지령이 내려왔었지요. 그가 계속 부인하자 임성택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문청면에서는 반숙도 없었고 유선생 성격으로는 그런 살인행위에 가담했을 리도 없으니 협조만 해주면 정상 참작을 해주겠소. 군당에서 반숙 지령이 내려왔다는 것만 밝혀주시오. 그건 지령 받은 적 없소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애원조로 나오던 임성택이 책상을 꽝 내리치며 언성을 높였다. 유선생, 계속 이렇게 나올 거요? 아니, 정말 모르는 걸 어쩌란 말이오.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거요? 그도 같이 언성을 높이자 임성택은 한참 씩씩대며 그를 노려보다 문득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통금도 지난 깊은 밤에 그는 다시 끌려나갔다. 담당 형사가 또 바뀌었다. 처음 보는 형사로 머릿기름을 어찌나 많이 발랐는지 진동하는 냄새에 욕지기가 나올 정도였다. 작은 키에 눈매가 치켜 올라가 매서워 보이는 인상이었다. 나는 임성택이 같은 호인이 아니다. 네 주둥이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할 테니 단단히 각오해라. 너 같은 놈들 몇 죽어봐야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도록. 처음부터 위협이 대단했다. 레포, 연락원. 김윤상이 네 지령으로 너와 함께 간전면까지 가서 반숙에 참가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너는 그날 밤 11시 정각에 오산에서 봉화를 올렸단 말이지? 그렇다면 증인을 대야 할 것 아니냐? 봉화를 올리는 걸 본 사람이 누구냐? 본 사람 없소. 설령 누가 봤더라도 그들은 내 동지요. 당신이라면 당신 동지들까지 팔아먹겠소?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알아서 하시오. 이 악질 놈의 새끼. 좋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형사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흘렀다. 그의 입가에도 알듯 말듯 미소가 퍼졌다. 형사는 그의 두 손가락에 전깃줄을 감더니 배터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전깃줄이 감긴 손가락은 금세 꺼멓게 타들어갔다. 잠시 의식을 잃었던 그는 얼굴 위로 쏟아지는 찬물에 다시 정신이 들었다. 환한 불빛 아래 드러난 형사의 입가에는 여전히 싸늘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소름이 쫙 돋았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일제 때부터 갖가지 고문에 이력이 난 고문 기계들이었다. 압제자들에게 빌부터 민족의 가슴에 비수를 겨누던 저런 놈들에게 다시 이 나라를 내주다니. 온몸에 돋은 소름이 분노로 변했다. 인민 대중의 자발적인 통치 기구였던 건준이를 무력으로 해체시키고 그 자리에 친일 반동 분자들을 몇 계급씩 승진까지 시켜 도로 앉힌 건 바로 미군정이었다. 말해버려. 말하고 나면 편해질 거야. 가슴 한편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악마의 유혹을 그는 분노로 잠재웠다. 죽어도 저런 놈들에게 질 수는 없었다. 역사가 흐르는 방향도 모르고 날뛰는 놈들. 너희들의 천국은, 우리들의 지옥은 지금 우리들의 투쟁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고 그는 이를 악다 물었다. 지독한 독종인데 이번에도 견디나 어디 두고 보자. 이 개자식. 바지 벗겨. 한 손가락에서 풀린 전선이 이번에는 그의 성기에 감겨졌다. 형사의 손길이 뱀처럼 차고 섬뜩했다.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은 금세 멈추었다. 기절해버린 탓이었다. 성불구야 되건 말건 정기 고문은 차라리 견딜만 했다. 기절하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으니까. 기절해서 깨어나자 이번에는 못과 망치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린 손톱 밑으로 못이 뚫고 들어가자 새빨간 피가 송글송글 배어나왔다. 처절한 신음소리가 일제 때 세워진 구례 경찰서의 붉은 벽돌담을 넘어 어두운 거리 저편으로 퍼져나갔다. 이방 저방에서 고통에 찌든 신음이 새 나왔다. 아카시아 향기마저 숨죽인 밤이었다. 몇 번을 혼절했다 깨어났다 하면서 고문기계에 장난감 노릇을 하던 그는 희뿌옇게 먼동이 터올 무렵 피투성이가 되어 유치장에 내던져졌다. 옆방의 군책 장성수는 계속 피를 토하며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했다. 이방 장성수에게서 신호가 왔다. 내일이 경찰서에서의 만기일이니 오늘 취조만 추철한 혁명성으로 잘 견디라는 것이었다. 마지막 취조가 다가왔다. 취조실에는 온갖 고문기구가 일렬로 쫙 늘어서 있었다. 박 형사는 어지간히 질린 모양인지 일단 회유부터 시작했다. 반숙에 참가했어도 우리가 의견서만 잘 써주면 당장 석방될 수 있어. 별일도 아닌 걸 버티다 죽어봐야 개죽음이지. 어떤가? 참 박 형사도 딱하요. 아시다시피 간전면은 모스크바로 소문난 곳 아니요? 당원이나 간부가 남아돌아 딴 면까지 지원하는 실정인데 우리 면은 오죽하면 면책이나 오르그가 봉화를 올리고 벽보를 붙이러 다니겠소. 그런 판에 우리가 간전면 반숙에 지원 나가게 생겼소? 당신보다 내가 더 답답하오.
좋아. 그러면 문청면에서도 반숙하라는 장성수의 지령을 받아봤지? 아따 박 형사 참말 깝깝하오. 인구 3천도 안 되는 문청면에 뭔 반동이 있겠소. 숙청할 반동이 있어야 지령을 보내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개새끼. 방망이가 머리에 장렬하는 순간 그는 의식을 잃었다. 그 방망이질 한 대 덕분에 그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을 고문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다른 동지들은 날이 환히 밝아서야 거의 시체가 되어 들어왔다. 뇌를 다친 것인지 그는 계속 토하기만 했다. 머리도 지끈거리고 눈은 빠질 듯이 아려왔다. 감방 동지들이 뇌진탕이라며 악을 쓰고 창살을 두들기는 통에 10시쯤 의사가 다녀갔다. 다음날 서장실에서 순회 재판관 입회하에 치안 재판이 열렸다. 다들 법령 2호 및 포고령 위반으로 구류 29일에 벌금 5,000원을 언도받았다. 몸뚱이는 엉망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었다. 역사 앞에 떳떳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웃음이었다. 장성수가 그를 돌아봤다. 유동지 수고했소. 당과 인민은 유동지의 영웅적인 투쟁을 기억할 것이요. 50단선 반대 투쟁으로 가득 찼던 유치장도 차츰 텅 비어갔다. 6월이 되자 변소에서 나오는 악취와 구더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차라리 배고픈 건 참을만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털면 손가락 마디만한 구더기들이 후두둑 떨어졌다. 잠을 자는 동안 구더기들이 엉덩이 밑에서 깔려 터지기 일쑤였고 잠결에 입맛을 다시다 구더기를 씹기도 했다. 한 번은 잠을 자다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다. 물컹하고 싶은 게 구더기가 분명했다. 변기통에 대고 구터를 하는데도 바글바글한 구더기들이 바짓가랑이를 타고 올라왔다. 유동지, 오랜만에 고기 먹고 포식 좀 했을 텐데 그 아까운 걸 왜 다 토하나? 이거 한 모금 피게나. 군청 세포위원장을 하다 잡혀온 군청 산림계장이 깊숙이 숨겨둔 담배 한 개피를 권했다.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그였지만 메스꺼움을 달래려고 담배를 받아들었다. 머리가 핑 돌았다. 좋은데요. 누구야 이거? 유동지까지 골초로 만들어서 안 그래도 모자란 담배 충대는 사람이. 고문 없는 29일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당에 가입한 후 그렇게 편안한 시절은 처음이었다. 사람들은 이승만이 덕에 편한 휴가 한 번 지낸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젊은 몸들이라 고문당한 상처도 어지간히 나았다. 석방 날짜가 됐는데도 이들 6명은 풀려나지 못했다. 석방 보류라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10시 이들은 사찰과장 앞으로 끌려나갔다. 너희들은 분명히 4월 28일 반숙에 참여한 악질이다. 증거가 잡힐 때까지 계속 잡아둘 테니 알아서 해라. 반숙 사건으로 구례 당조직을 박살내려고 작심한 것인지 이 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와 유치장은 다시 만원이 되었다. 유치장 바닥이며 벽에 피가 묻어나고 피 비린내가 진동했다. 그 지독한 변소 냄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였다. 그러나 끝내 반숙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새 여름이 왔다. 8월 17일 며칠째 폭우가 무섭게 쏟아지고 있었다. 자정이 넘어 일행 6명은 또 사찰과로 끌려갔다. 너희들을 살려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결국
도경 특공대로 너희들을 인도하게 되었다. 나를 원망하지는 말아라. 머리에 하도 기름을 처발라서 기름바우라고 불리던 사찰과장의 말이 끝나자 완전 무장한 특공대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포박했다. 그들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갔다. 비에 젖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혁군의 담당 임형사가 따라올랐다. 어이 유군, 나 자네 부친 볼 면목이 없네. 지금이라도 반숙지지 받은 것만 말해주게. 트럭은 물바다를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다. 산길을 오르는지 길이 몹시 가팔랐다. 칠흑 같은 밤 무거운 빗소리만 가슴을 때렸다. 자네들 이렇게 고집피다 정말 죽을 텐가? 이게 마지막 길일세. 아무도 그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굳은 얼굴로 빗소리에만 묵묵히 귀 기울이고 있었다. 트럭은 계속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고인 빗물이 차 바퀴에 두 갈래로 갈라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덜컹거리며 차가 멈춰섰다. 문득 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결혼하고 단 하룻밤도 같이 자지 않은 여자. 명목상으로는 그의 아내인 여자였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었다. 그는 그 여자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그녀 역시 그릇된 제도의 희생물이었을 뿐이므로 어쩌면 그녀도 같은 마을에서 마음을 주고 가슴 설레던 연인이 있었는지 몰랐다. 그 이상으로 오기 싫은 시집을 울며 불며 왔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여자여 분노하는 법을 배워라. 나에 대한 원망이라도 좋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 보낸 당신의 부모에 대한 원망이라도 좋다. 설령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해도 나머지 긴긴 날을 잠자리 한번 같이 하지 않은 나를 위해 숨죽여 살지는 말아라. 그리고 당신에게 강요되는 고통이 무엇 때문인지를 고민해라. 체념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만 말아라. 유일한 부채였기 때문일까? 빗속으로 끌려가면서도 그는 내내 희미한 그 여자의 얼굴에 사로잡혀 있었다. 끌려간 곳은 봉성산 봉덕정이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다. 그들은 각기 봉덕정 사장마당에 벚꽃나무에 묶였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할 말 없다. 이 새끼 끝까지 악질이구먼. 좋다. 사격 준비. 찰칵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름빈데도 제법 차가웠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돌아보았다. 빗줄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따갑게 부딪히는 세찬 빗방울과 소리를 느낄 뿐이었다. 이제 죽는 것인가? 다시는 눈을 뜰 수 없는 것인가? 살아나기 위해 당과 인민을 배신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허망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러나 억울했다. 유혁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 이제 1년 4개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고 더 열심히 싸우고 싶었다. 보잘것없는 작은 일밖에 한 게 없지만 죽어서 또 다른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문득 죽기에는 좀 더러운 장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배고픈 백성들의 아우성에는 귀막은 채 한량들이 할 일 없이 활시이나 당기는 곳에서 그것도 일본 놈의 나무에 묶여 죽어야 하다니. 그러나 그는 그 치욕의 역사를 그의 순결한 피로 물들일 것이다. 발사! 총소리가 요란하게 여름밤을 뒤흔들었다.
잠시 후 빗소리만 다시 귀청을 때려왔다. 이 새끼들 좋은 데다 맷자리 하나 써놨는갑다. 운도 좋구만.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쏟아졌다. 그는 다시 사찰과장 앞으로 끌려 나갔다. 딴 놈들은 다 즉결 처분했지만 네 애비 체면을 봐서 너만 살렸으니 그런 줄 알아라. 이명사가 다시 그를 붙들고 늘어졌다. 장성수란 놈 이미 끝난 일이긴 하지만 대단한 독종이던데 뒤졌으니 다행이제. 안 그랬으면 사람 많이 잡았을 놈이야. 유구는 그놈 어떻게 생각하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떠보자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그러나 그들 못지않게 그도 계산은 빨랐다. 증거가 없어 더 이상 붙들어 둘 수가 없으니 최후의 쇼를 한번 벌여본 것이었다. 그는 장성수 동지도 살아있으리라 확신했다. 이번 회의 때 처음 본 사람이라 잘 모르겠소. 그럼 나가도 되겠소? 이명사는 똥이라도 씹은 얼굴로 대답이 없었다. 넉 달 만에 그는 다시 당으로 복귀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말라리아를 앓기 시작했다. 유치장에서 12번이나 재발했던 말라리아가 마지막 날 폭우를 맞는 바람에 다시 도진 것이었다. 유일한 말라리아 약 아다블링 12알을 한꺼번에 먹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사흘 만에 깨어났다. 말라리아는 겨우 떨어졌지만 뼈다귀만 남은 몸은 지팡이를 짚고도 가누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코앞에 닥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신감이 그를 하루가 다르게 회복시켜 갔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며 그는 조직에 복귀하려고 비밀 아지트에서 조직의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다. 푸른 들판이 누렇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벼베기가 시작되었다. 한 민족에게 총을 겨눌 수는 없다. 48년 10월 20일 마실 간다고 나갔던 아지트 집주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난리 났다요.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요. 왜 그랬다고 합디까? 그건 모르겠고 암튼 구례 경찰들도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싹 준비해놓고 있답디다. 심상치 않았다. 그는 당장 면당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때마침 면책 김용재가 그를 찾아왔다. 제주 폭동 진압을 위해서 파견되려던 14연대가 의결을 일으켰소. 14연대는 여수를 해방시키고 지금 계속 북상 중이요. 우리도 해방에 대비해서 정권을 이수할 태세를 갖추어야 하오. 군당에서는 그동안 영웅적인 투쟁을 보여진 유동지를 문청면 인민위원장으로 임명했소. 지금부터 문청면 내 모든 조직을 점검하고 합법에 대비한 기구를 편성합시다. 여수 14연대의 봉기 소식은 삽시간에 온 면내에 퍼졌다. 인민대중은 흥분한 얼굴로 곧 해방이 온다는 소식을 옆집으로 알렸다. 군당의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 첫째, 모든 조직은 지하에 그대로 두고 이미 드러난 당원과 중립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합법기구를 개편하여 모든 행정을 접수할 것. 둘째, 당, 인민위원회, 농맹, 남조선 농민동맹, 민청, 남조선 민주청년동맹, 여맹, 남조선 민주여성동맹 등 모든 기관의 사무실을 확보하고 정상 활동케 할 것. 셋째, 인민대중에게 14연대의 의거를 선전선동하여 14연대의 해방투쟁에 인민대중이 함께 참여케 할 것. 넷째, 해방기간을 이용하여
조직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전 인민이 조직원이 되게 할 것. 다섯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기본 조직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고 핵심 당원을 중심으로 극비리에 100여 명이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자를 확보하고 은밀한 곳에 비장하여 유격투쟁에 대비할 것. 여섯째, 토지개혁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할 것. 일곱째, 반동분자를 색출하여 처단할 것. 여덟째, 인공기를 개항할 것 등이었다. 그날 밤 문청면 위원장인 그와 면책, 각 불학세포책, 면내 각 사회단체 책임자들이 비밀 아지트에 모였다. 밤새 토론과 협의 끝에 면당 기구를 비롯해 인민위원회, 농맹, 민청, 여맹 조직을 편성하고 각자에게 임무가 부과되었다. 모든 기구를 개편해 놓고 이들은 14연대가 구례까지 해방시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인민위원장인 그는 새벽부터 문청면 내의 10개 부락을 돌며 선전 작업에 착수했다.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는 토금 부락으로 달려갔다. 벼 베는 때라 일찌감치 서둘러야 했다. 새벽밥을 먹고 들판으로 나서려던 불황민들이 조직원들이 두드리는 징소리에 우르르 몰려 나왔다. 해방이 됐다면서? 뭔 해방이 또 되라. 해방이사 옛날에 안 되었간디? 참말로 답답하시. 넘손으로 된 해방이 해방이요? 여수서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이승만이랑 친일파들을 싹 몰아냈디야. 원매 그먼 하동덕 아들이랑 승천이랑 돌쇠애비랑 안 숨어댕겨도 되겠구마잉. 잘 되었네. 하먼 그 사람들이 어디 지그 출세하려고 한 짓이간디? 징소리가 맑은 가을 벌판으로 울려 퍼지자 웅성대던 사람들이 일시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사람들 앞으로 나갔다. 친애하는 불황민 여러분, 조선의 용감한 아들들이 미제국주의자와 이승만 도당의 매국 행위에 분노하여 드디어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그젯밤 여수 14연대 애국 병사들이 총뿌리를 이승만 반역 도당에게로 돌려 여수를 해방시키고 지금 순천을 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란 진압 나왔던 광주 사연대도 반란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애국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싸웁시다. 애국 병사를 도웁시다. 낯을 움켜쥔 불황민들의 함성이 벼이삭 출렁대는 금빛 들판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아닌 참 해방을 갈구하는 인민대중의 애타는 함성이었다. 23일 새벽 밤새도록 섬진강 건너 구례읍에서 총성이 울리고 불기둥이 솟았다. 아무도 잠들지 못하고 강 건너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가을 해가 떠오르면서 섬진강에는 자욱한 안개가 깔렸다. 해방이다! 안개 너머로 해방의 함성이 물결쳤다. 그는 총알처럼 면사무소로 튀어나가 밤새 만든 인공기를 개항했다. 해방을 갈구하는 인민대중의 힘찬 함성처럼 인공기는 가을바람을 잔뜩 안고 마음껏 밝은 하늘을 휘저었다. 그는 엊그제 개편한 합법기구의 조직원들을 긴급 소집하고 행정사무를 인수받았다. 면장 의자에 앉아보았다. 꿈만 같았다. 손톱 밑으로 못을 박아 넣던 형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밤으로만 다녀서 눈을 감아야 오히려 낯익은 길들이
창문 너머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벅찬 가슴을 누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싸움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움켜쥔 권력을 영원히 인민대중의 것으로 하자면 일단 조직 확대 작업부터 서둘러야 했다. 그는 몇 내의 조직을 총동원하여 호별 방문을 시작하고 유격투쟁에 대비한 식량과 물자 확보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토지 조사 사업도 즉시 착수해서 각 부락에 한 명씩 당원을 조사원으로 파견해 면내의 토지와 토지 소유 상태를 정확히 조사하도록 했다. 반숙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그는 면책과 일단 정세를 논의하면서 이번 해방이 단기일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반숙 대상자를 무조건 처형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동조자로 끌어들이자는 데 동의했다. 작은 면이고 평야지대가 아니라 대단한 지주도 없는 마을이라서 반숙 대상자라야 면장 정도였다. 치안 대원을 데리고 가라는 면책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자전거를 타고 면장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면장은 이미 어디론가 도망간 후였다. 역시 해방은 오래가지 않았다. 10월 25일 국군 12연대와 경찰이 다시 구례읍을 장악했다. 군당에서는 세포를 통해 긴급 지시로 계엄군의 침입에 대비하는 교육 실시 요령을 전달해 왔다. 첫째, 진압군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당원, 민청원, 농맹원 등 협조자들은 부락을 비우고 산으로 피신했다가 계엄군 퇴각 후 하산할 것. 둘째, 계엄군의 조사 시 모든 것을 안 했다, 모른다고 부인하라고 가족들을 교육시킬 것. 셋째, 노출된 당원들의 집은 계엄군의 방화에 대비하여 재산을 소개할 것. 모든 협조자들을 철저히 교육시킨 후 그는 전체 면 조직을 이끌고 반내골 골짜기로 들어갔다. 각 부락에서 쫓겨온 사람이 70여 명이었다. 이 인원 모두가 앞으로 비합법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면내 당 조직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위장할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는 면책과 입산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크게 노출되지 않은 40여 명을 다시 마을로 돌려보냈다. 이들을 돌려보낸 직후 군당 지시가 내려왔다. 그를 다시 군당 오르그로 임명하니 문청면에 주재하면서 모든 것을 지하로 개편하고 부득이하게 노출된 동지들만 데리고 유격전에 대비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곧 입산 준비에 착수했다. 일부는 식량, 의복, 기타 물품을 확보하여 입산시키고 일부는 부락에 내려가 각 부락 세포와 연결막을 확립시켰다. 그는 세포를 통하여 매일매일의 정보를 산중에서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 국군 12연대가 구례읍을 점령하긴 했지만 각 부락까지 쫓아다닐 형편은 아니었다. 그는 여유 있게 입산 준비를 완료시켰다. 화려한 가을 햇살에 휘날리던 인공기도, 잠도 자지 못하고 추진했던 계획들도 모두 일장춘몽이었지만 혁명의 길이 멀고 험할수록 그의 투쟁 의지는 불타올랐다. 자기 집 굴뚝 연기가 바라보이는 겨울산 속에서 그는 매서운 산바람만큼이나 단단한 혁명의 열정을 더욱 단단하게 되새김질하고 있었다. 여순 사건을 계기로 전남의 각 지역에서는 무장 봉기가 잇따랐다. 14연대의 봉기를 주도한 지창수는 광주 출신으로
14연대 인사께 선임 하사관이었다. 전남 도당에서 심은 14연대 당책으로 연대 내의 동조자를 끌어모아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있던 지창수는 10월 18일 오후 부관실에 있는 당원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14연대 중 한 개 대대가 제주 항쟁 진압을 위해 파견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지창수는 파견 시기와 파견 부대를 알아내고 즉시 전남 도당에서 지도원으로 파견한 조동무를 찾아가 보고했다. 조동무는 지창수의 보고를 받은 후 도당으로 긴급하게 연락원을 보냈다. 다음날 오후 조동무를 비롯하여 대대 세포위원장, 연대 당간부 등 10여 명은 인사계 내부반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제주도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지들에게 총을 겨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모두 동의하고 선상에서 반란을 일으켜 월북할 것이냐, 여수에서 전 연대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냐가 주로 논의됐다. 도당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적인 연대가 아닌 단독적인 무장 봉기로는 해방을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선상 반란을 일으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날 밤 9시 정보과에 있는 당원으로부터 다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선상 반란 계획이 알려져 장교들이 대책회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도당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곧 체포령이 내려질 판이었다. 지창수는 즉시 세포위원장 회의를 소집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들 연대 반란에 동의하고 2시간 후인 11시 정각에 결행하기로 했다. 숨가쁘게 1분 1초가 흘러갔다. 지창수는 조직이 가장 강한 중대의 2개 소대를 여수시대에 풀어놓고 봉기가 시작될 11시에 경찰서를 점령하라고 지시했다. 나머지 1개 소대는 병기고를 점령하고 회의 중인 연대 본부를 습격하여 장교 전원을 체포하도록 했다. 엉덩이 한번 걸칠 짬도 없이 바쁘게, 그러나 영원히 11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천천히 시간은 흘러갔다. 자기 손에는 얼마 남지도 않을 추수에 지친 농민들이 평생의 하늘 쏟듯 코를 골아대는 어두운 밤하늘 위로 날카로운 총소리가 연발로 울려 퍼졌다. 지창수가 M1 한 탄창을 다 갈겨댄 지 5분도 안 돼 연병장은 뛰쳐나온 사병들로 가득 찼다. 긴장으로 턱이 빳빳하게 굳은 지창수가 총을 들고 사열대로 올라갔다. 애국병사 여러분, 우리는 동족을 살상하는 제주도 출동을 결사 반대한다. 우리는 조선의 아들이다. 우리가 어찌 조국 해방을 위해 영용한 싸움을 펼치는 우리 동지들의 심장에 총을 겨눌 것인가? 병사 동지 여러분, 나는 자주 독립을 쟁취하는 싸움을 결정하고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승만과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앞세우고 우리의 조국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일제 36년의 식민노예 생활이 엊그제인데 또다시 미제의 노예가 될 것인가? 지금 전국에서 전 병사들이 조국 해방을 위해 일제히 봉기했다. 38선도 이미 뚫렸다. 우리 14연대도 조국을 통일하여 평등사회를 쟁취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앞장서자. 미제국주의자와 이승만 괴뢰 도당을 섬멸하고 피약밥 인민을 해방시킬 자 나를 따르라. 안 돼,
안 돼! 한쪽에서 일부 장교들이 고함을 지르며 권총을 뽑아들고 지창수 쪽으로 달려왔다. 요란한 총소리가 들렸다. 우리의 의거를 반대하는 반동 장교는 죽었다. 천지를 진동할 듯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지창수를 지휘관으로 한 14연대가 여수 시내에 진격하기도 전에 여수 시내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고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지창수가 파견한 2개 소대가 이미 여수를 해방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순천도 14연대의 손에 해방되었다. 순천 경비를 위해 파견 나와 있던 14연대의 2개 중대가 선임 중대장 홍순석의 지휘로 봉기에 합류했으며 벌교 방면으로 진압 나왔던 광주 4연대의 1개 중대도 이진범 1등 상사의 인솔로 봉기에 합류했다. 22일 여수 14연대의 봉기 소식을 듣고 중앙당 노동부장 이현상이 봉기 지휘를 위해 순천에 도착했다. 노동무라고 자신을 밝힌 이현상은 지창수를 만나자 먼저 중앙당에서 심어놓은 좌익계 장교 16명의 안부를 물었다. 그러나 김지회를 제외한 15명의 장교는 이미 사살된 후였다. 모병을 나갔을 때 박헌영을 존경한다는 사람들만 입대시키는 등 평소 좌경적인 언동을 자주 해 순천역 화물차에 감금되어 있던 김지회를 만난 이현상은 눈물을 터뜨렸다. 자기의 동지인 줄도 모르고 좌익계 장교들을 사살했던 지창수도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장교 조직은 중앙당에서 일반 사병 조직은 지방당에서 관할하는 바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현상의 지도 아래 홍순석 중위를 총지휘관으로 김지회를 부지휘관으로 임명하는 등 14연대의 지휘체계가 개편되었다. 당시 14연대는 바깥 세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좌익 동조자이긴 했지만 당원은 전 병력의 10%에 불과했고 그중 장교 조직의 비율은 더 낮은 수준이었다. 당세가 약해 전체 병사를 통솔하기 어려웠던 14연대는 순천 점령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구례 진격을 포기하고 광양을 거쳐 백운산을 넘어 지리산에 입산했다. 김지회가 이끄는 선발부대는 22일 오후 10시 섬진강을 건너 지리산 문수골에 도착하여 23일 새벽 구례읍을 공격, 점령했다가 즉각 문수골로 철수했다. 이날 구례 공격 시 15연대의 연대장 이하 연대 참모와 고급 하사관 15명이 김지회 부대에 잡혀 있다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사실상 이들은 지창수가 광양을 공격할 때 백기를 달고 지창수를 찾아와 반란에 합류할 것을 의논했던 사람들이었다. 일단 김지회를 만나 합류 계획을 짜기로 하고 구례 문수골에서 김지회를 만난 이들은 김지회가 구례 공격을 떠난 후에 탈출로 위장하여 15연대에 복귀했다. 그러나 14연대 반란 사건 이후 숙군 작업이 철저하게 진행되었던 터라 이들은 복귀하고 얼마 후 전원 사형에 처해졌다. 계속 백운산에 남아 잔류 병력을 규합한 지창수는 김지회의 선발부대와 지리산에 합류하기 위해 11월 13일 백운산 줄기를 따라 구례군 문청면 중산리 반내골에 도착했다. 13일 오후
내시 군당과 군유격대. 군당에서는 4월 28일 반숙 사건 이후 수배된 박종아와 극단 투쟁 이후 역시 수배된 20여 명으로 유격대를 조직하여 지리산 피악골에서 유격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남부 지역에서 무장 유격대로는 가장 빠른 것이었다. 13일 오후 4시 군당과 군 유격대 가로 열고 군당에서는 4월 28일 반숙 사건 이후 수배된 박종아와 극단 투쟁 이후 역시 수배된 20여 명으로 유격대를 조직하여 지리산 피악골에서 유격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남부 지역에서 무장 유격대로는 가장 빠른 것이었다. 가로 닫고 군 유격대에서 반내골에 숨어 있던 문청면 인민위원장을 찾아왔다. 찾아온 사람은 박중래, 박종하로 둘은 당질간이었다. 당시 구례군 유격대장 박종하는 담 크고 호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1m 80이 넘는 훤칠한 키에 뛰어나게 잘생겼던 박종하는 이후 백운산지구 사령관을 지내다 이현상 부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이현상의 오른팔 노릇을 했다. 강사령으로 알려진 박종하는 그가 전투를 지휘한다고 하면 아프다고 들어누웠던 사람들까지 싸우러 나가겠다며 따라 나설 만큼 대단한 지장이었다. 47년부터 수배되어 비합법 활동을 하던 박종하는 언제 어디나 웃음을 몰고 다녔다. 어떤 상황에서도 박종하는 두려워하는 법이 없었다. 어느 마을에 숨어있던 박종하가 한 번은 보초의 보고를 받았다. 동네에 나타난 엿장수가 수상하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수상한 자가 사라질 때까지 더 깊이 몸을 숨기려만 박종하는 골목길로 달려나가 엿장수를 보고 외쳤다. 어이 엿장씨, 나 박종하씨, 나 여그 있네. 엿장수로 변장했던 형사들은 웬 떡이냐 싶어 엿판을 내던지고 박종하에게 달려갔다. 유도가 3단이고 걸음도 날쌔던 박종하는 이미 형사들이 내던지고 간 엿판 쪽으로 달려가 있었다. 어이, 엿 잘 먹겠네. 다음번에는 더 맛있는 건 쪽강 갖고 오소. 형사들은 멀거니 주저앉아 닥쳤던 개꼴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 중에도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전투를 지휘하던 박종하도 결국은 51년 후평에서 남하하던 중 경남 가회 전투에서 토벌대의 총알에 목숨을 잃고 만다. 그 후 이현상은 오른팔을 잃었다며 눈물의 연설을 했던 걸로 전해진다. 문청면 인민위원장 유여근을 찾아온 이들은 14연대가 그날 밤 반내골에 도착하니 면 조직원 전체가 환영할 준비를 서두르라는 군당의 전가를 전했다. 산골짜기에 숨어있던 면 조직원들은 모두 마을로 내려왔다. 마침 반내골은 유혁운의 고향이었다. 밤 11시경 지창수 사령관을 선두로 14연대 병력 200명이 백운산을 넘어 반내골에 도착했다. 성대한 환영식이 벌어졌다. 200명 병력은 각각 배당받은 집으로 흩어지고 사령부는 유혁운의 집에 주둔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건만 쌀이며 고추장을 퍼들고 그의 집 앞에 줄을 이었다. 지창수는 조직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다. 오합지졸로 흩어졌던 병력을 백운산에 주둔하면서 다 규합해온 것이라 지창수가 이끄는
병력의 군기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반내골에서 일주일을 머무르면서 지창수는 부대원에 대한 사상교육과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부대원에게 공급되는 식사 외에 민가에 폐를 끼치는 경우는 엄벌에 처했다. 사령부 숙소를 제공했던 유혁운의 부친에게도 깍듯이 인사치레를 했다. 장신의 키에 풍채가 좋은 지창수는 광주 갑부의 아들로 일군의 고급 하사관을 지낸 사람이었으나 군인이라기보다는 점잖은 선비 같은 모습이었다. 밤이 이슥해지면 지창수는 유혁은을 불러들여 밤늦도록 여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순천 점령 때 말이요. 부대원들이 통제가 돼야지. 한참 힘들었소. 그러다가 양키 고문관이 생각나더란 말이요. 그래 양키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앞장 세웠지. 순천 경찰서 놈들 양키 다칠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이라니. 덕분에 순천을 쉽게 얻기야 했지만 두고두고 분통이 터집디다. 같은 민족이 죽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것들이 그깟 양키 두 놈 죽을까봐 사색이 되다니. 19일 아침 지창수가 면책과 군당 오르그를 불렀다. 오늘 밤에 작전이 있을 테니 부대원들의 영양 보충을 좀 해줄 수 있겠소? 유혁우는 면책과 상의하여 자기 집에 돼지 1마리를 잡고 동리에서 닭 20마리를 출염하기로 했다. 지창수는 그 순간부터 동리 밖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밤 10시 지창수는 병력을 이끌고 출동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다. 밤바람이 제법 싸늘하게 옷깃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김지혜가 이끄는 500명과 지창수가 이끄는 200명이 한꺼번에 구례읍 2차 공격을 감행했다. 김지혜는 동쪽과 북쪽을 맡았고 지창수는 12연대 병력이 주둔한 구례 중앙국민학교 쪽을 공격했다. 19일 밤 9시까지 중앙국민학교에는 12연대 1개 대대가 교실 3개에 주둔하고 있었다. 지창수의 공격은 1개 대대 주둔만을 생각하고 실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9시에서 12시 사이에 12연대 1개 대대가 증원되어 교실 20개의 증원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12연대 표시대로 철모에 흰태를 두르고 3개 교실에 집중 사격했던 지창수 부대는 20개 교실에서 일제히 응전하는 바람에 혼란이 생겼다. 적과 아군이 뒤섞여 백병전이 벌어졌지만 복장과 무장이 똑같은 데다 나중에는 서로 암호까지 알게 돼 밤새도록 피아를 구분 못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니기만 했다. 먼동이 터 오면서야 비로소 서로 자기 진영을 찾아 대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당장 14연대의 수적 열세가 드러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다행히 그날따라 섬진 강가로 깊은 안개가 일었다. 14연대는 재빨리 안개 속에 몸을 숨기고 김지회 부대와 합류하여 지리산 깊숙이 들어갔다. 이날의 전투로 양측 다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계엄군은 다음 날 반란군의 시체라며 트럭 몇 대에 시체를 실은 채 시위를 하고 다니다가 2, 3일 후 섬진강변 양정 모래밭에서 시체를 불태웠다. 그 전날 문청면 토금 부락에서 동조자라고 붙잡아간 17명도 조사 한 번 없이 양정 모래밭에서 총살당한 후 불태워졌다.
19일 전투 후 반란군이 대여를 수습해 본 결과 행방불명이 43명, 부상자가 7명이었는데 며칠 후 복귀자가 17명에 이르렀으니 실제 희생자는 26명인 셈이었다. 계엄군이 반란군의 시체라며 몇 대의 트럭에 싣고 다니던 시체는 누구의 시체인지 밝힐 길이 없다. 당시 떠돌던 소문에 의하면 숙군 대상자 중 일부의 시체였다기도 하고 다른 시군 좌익들의 시체였다고도 한다. 아무튼 양정 모래밭은 매일 시체 태우는 연기로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은 역한 냄새에 코를 막고 살아야 할 지경이었다. 11월 말 구례에 주둔 중이던 12연대의 연대장 백인기가 일개 중대 병력을 이끌고 남원 지역 진압을 위해 이동하는 중이었다. 산동면과 용방면 사이에 쇠약제를 지나던 12연대는 김지혜와 구례군 유격대장 박종하가 이끄는 유격대의 매복에 걸렸다. 연대장 백인기를 비롯해 60명 남짓한 병력이 전사하는 싸움 끝에 12연대는 다시 남원으로 패주하고 말았다. 14연대 봉기 이후 최고의 전과였다. 김지혜는 이날 M1소총 200정, 중기관총 1정, 삐아링 경기관총 6정, 자동차 12대, 7탄 20만 발을 노획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이날 얻은 무기가 그 겨울 내내 빨치산의 동력이 되었던 셈이다. 이 전투 때문에 구례 지역은 국군의 대대적인 토벌로 피바다가 되기 시작했다. 계엄군은 지리산의 14연대 주력은 토벌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중대 단위로 각 마을을 뒤지며 자익의 기초조직 파괴에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파괴된 것은 자익의 기초조직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중의 삶이었다. 자익과 우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계급적 직관으로 심정적으로 혹은 쌀 한 대로 좌익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이 좌익이라 하여 처형, 투옥당하거나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던 것이다. 11월 27일 계엄군이 반내골로 진압 나간다는 정보가 12연대의 병방산 주둔 중대로부터 전해졌다. 가로 열고 이 중대의 중대장은 좌익 프락치로 발각되어 처형당했다. 가로 닫고 반내골의 세계 마을에 대비를 완료시키고 유여군은 오전 7시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님, 오늘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함께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내가 이 골짝 이장이다. 내가 피하면 누가 이를 수습하겠느냐. 나야 좌익도 아니니 별일 없을 것이다. 너나 피하거라. 아버지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다른 식구들 모두를 마을 뒤 자연굴에 피신시키고 면당으로 달려갔다. 오전 11시가 되자 반내골 입구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진압군이 밀려 들어왔다. 진압군은 마을을 포위하고 일단 사격을 시작했다. 조용한 산골이 총소리에 후두둑 깨어 일어났다. 조금 후 온 동리가 불바다가 됐다. 사람이 있건 없건 집이란 집엔 죄다 불을 지르는 모양이었다. 조금씩 떨어져 있는 마을 세 곳을 모두 불태운 후 진압군은 5시쯤 물러갔다. 그는 곧 정찰대를 내려보냈다. 진압군이 완전히 철수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들을 따라
함께 대피해 있던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내려가려는 그를 정찰대원 하나가 붙잡았다. 저 유동지, 아버님이 총살당했습니다. 그는 마을로 달려 내려갔다. 마지막 불길이 사그라져 가고 있었다. 아버지 시체도 보이지 않았다. 속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확 치밀어 올랐다. 설마 했던 일이었다. 그가 아버지에게 산으로 가자고 끝까지 우기지 않은 것은 다 믿는 데가 있는 까닭이었다. 아버지는 좌익 자식을 두긴 했지만 이승만의 독립촉성 국민회에 관계하는 우익이었던 것이다. 진학군에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반란군이 스쳐간 곳이니 눈에 닥치는 대로 총을 휘갈긴 것이었다. 별일 있겠느냐며 동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모두 끌려가고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들만 타다 남은 세간을 챙기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는 집터를 죽 돌아보았다. 그 많던 벌통이 다 엎어져 벌이 수북이 죽어 있고 미처 다 파먹지 못한 꿀물이 찐득찐득 흘러내렸다. 타다 남은 기둥에서 바람에 따라 불길이 확 일었다가 다시 가라앉곤 했다. 산에 몰래 매놓은 황소가 고삐를 끊고 집 주위를 맴돌고 내 눈이란 개만 꼬리를 치며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일제시절 우리 것을 지키겠다는 고집 하나로 버티던 조선 선비들로 들끓던 그들이 다리를 괴고 앉아 몸을 흔들며 시조를 읊조리던 초당도 불길에 휩싸여 검은 재로 변해 있었다. 얼마 후 자연굴에 피신해 있던 식구들이 돌아오자 반내골 좁은 하늘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 종조부도 끌려간 데다 시체마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 당장 치상할 일도 걱정이지만 그에겐 울 시간조차 없었다. 그는 먼 족간 아저씨에게 치상을 부탁하고 황급히 면당 아지트로 돌아왔다. 다른 마을만이라도 반내골 같은 처참한 일을 피해야 했다. 그는 입산한 자 전원을 소집하여 각 부락에 파견했다. 모두 재산을 소개시키고 진압군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당분간 낮에는 피신하도록 각 부락에 가서 메가폰으로 선전할 것을 지시했다. 사람들이 각 부락으로 떠난 후 그는 혼자 면당 아지트에 남아 있었다. 낮에 그 요란한 총성과 울음소리 대신 시냇물 흐르는 소리만 적막한 산골의 정적을 부추겼다. 며칠 후 오전 10시쯤 그는 보초선 순찰을 나갔다. 5년간 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심동지가 마침 보초를 서는 중이었다. 심재봉은 그가 다가가는 것도 모르고 마을을 내려다보며 훌쩍이고 있었다. 어이 심동지, 뭐하고 있어? 혁운이 저 아래 자네 텃밭 한가운데를 보소. 거기엔 묘 하나가 있었다. 새로 생긴 무덤이었는데 한 여자가 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고 다른 여자는 묘 앞에서 마구 뒹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쪼그려 앉은 여자는 어머니이고 뒹굴며 통곡하는 여자는 바로 밑에 누이 동생이었다. 동생의 울음소리가 산줄기를 타고 그의 귀에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때였다. 옆 곁에서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재빨리 카빈총의 안전장치를 풀며 소리나는 곳으로 총구를 겨누었다. 어이 유동지 나여 나.
토금 세포책 김용채란 말일세. 노출되지 않아 세포책으로 심어 놓았던 바로 그 김용채였다. 반가웠다. 그는 쫓아가 김용채를 껴안고 악수를 나눴다. 그런데 여긴 웬일인가? 당원이란 것이 폭로되어 잡혀갔다 어제 나왔소. 그대로 집에 있다가는 개밥될 것 같아서 선을 잡으려고 산을 헤매는 중이요. 그는 김용채를 데리고 아지트로 갔다. 김용채는 지금 자기와 같은 입장의 동지들이 자기를 기다리는 중이니 같이 가서 그들을 데려오자고 했다. 면당에서는 김용채의 보고를 받고 그날 밤 출동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태석과 오산을 넘어 중마리에 가서 병망산 주둔 부대와 접선하여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기로 하고 면책 등 내 동지는 김용채와 토금 마을로 가서 노출된 동지들을 입산시키기로 했다. 출발하자마자 겨울비가 뿌리기 시작했다. 찬 겨울비에 옷이 젖어들자 뼈가 시릴 만큼 추웠다. 새벽 3시까지 선을 기다리다 결국 실패한 그는 돌아오는 길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 동해와 반내골 사이 누라메기제의 한 돼지막 가로 열고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키는 막사 가로 닫고으로 들어가 불을 피우고 옷을 말렸다. 6시 근처에서 분명한 인기척이 들렸다. 후다닥 뛰어나와 보니 코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짙은 안개 속에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안전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보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능선을 오르고 있었다. 분명히 적이었다. 그는 능선 아래의 새끼를 가로질러 반내골 아지트로 뛰어갔다. 아지트 방면에서 요란한 총성이 울렸다. 그는 다시 그는 아지트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 아지트 쪽에서는 함성과 총성이 콩 볶듯 하였다. 하루 종일 이리저리 산을 헤매다 한밤중에야 그는 비상선으로 갔다. 면당 동지들이 다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김용채가 스파이였던 것이다. 그를 따라간 마종재는 접선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사살되고 다행히 동지들은 구사일생으로 튀었다고 했다. 곧바로 아지트로 돌아온 이들은 생활 도구를 챙겨 다른 동지들과 곧장 아지트를 떴다. 몇 초 간격으로 김용채가 경찰을 데리고 아지트를 공격했다. 겨우 살아남은 동지들은 위장하여 앞잡이 노릇을 한 김용채에게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복수심보다도 책임자로서의 오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가 조금만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노출된 경위와 현재의 사정을 점검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죽음이었다. 뿌락지의 위험성을 망각해버린 지도자 때문에 소중한 동지를 잃은 것이었다. 동지의 목숨과 맞바꾼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그는 새로운 아지트로 거처를 옮기고 마동지의 희생으로 상당히 저하된 사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자주 오락회를 열어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혁명 사상을 고취시키는 사상 교육을 계속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중순 무렵의 어느 날 밤새 많은 눈이 내렸다. 눈이 내리면 발자국이 남기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비축해둔 식량으로 간신히 허기만 달랜 채 문척 면당 사람들은 아지트에 틀어박혀 있었다. 주위를 둘러봐야 온통 새하얀 눈뿐이었다.
오전 10시경 아지트 건너편 우성 자골에서 갑자기 총성이 시작됐다. 양지 바른 쪽의 눈이 녹은 곳을 따라 산모퉁이에 나가 적정을 살폈다. 분명히 우성 작골에서 작전이 벌어졌는데 1시간도 채 못돼 다 잡았다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느 동지일까 궁금했다. 가까운 숭죽은 황전면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 한밤중에 그는 정보 수집차 소개당한 자기 식구들이 묵고 있는 안지동 누님집을 찾아갔다. 그는 뒷문을 살짝 두드렸다. 누구시오? 나요, 어머니. 가까이 와서 부둥켜 안아야 할 어머니가 웬일인지 눈이 퉁퉁 부은 채 겁먹은 얼굴로 자꾸 뒤로 물러났다. 왜 그러요? 나란 말이요. 그는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어머니가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 네가 진짜 사람이냐 귀신이냐? 그게 뭔 소리요? 그날 아침 군과 경찰이 섬진강가에서부터 여러 명의 족적을 따라 반내골까지 들어간 모양이었다. 발자국은 어느 집 앞에서 잠시 멈췄다. 거기서 밥을 해 먹었던 듯 했다. 그 족적을 따라가다 유격대 4명을 만나 싸움이 붙었는데 1명은 생포되고 나머지 3명은 수류탄으로 자폭했다. 자폭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얼굴은 완전히 뭉개져서 알 수가 없고 입고 있는 옷이나 체격으로 보아 유혁운이 분명하다는 연락이 왔다. 자영이 가서 확인까지 했고 그의 가족들은 내일 시체를 묻으러 가려는 중이었다. 그러는 판에 그가 불쑥 나타난 것이었다. 죽은 사람들은 전남도당 선전부장 박서구, 가로 열고 담양 출신으로 일본 명치대 졸업, 가로 닫고 일행이 분명했다. 얼마 전 그들이 지리산으로 이현상을 만나러 갈 때 선전부장 수행원의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기에 유혁우는 자기 속옷과 철도국 정복을 입혀보냈다. 그의 옷에 그만한 체격이라면 그 선전부장 일행이 틀림없었다. 비밀 활동으로 단련된 간부가 어떻게 족적을 남기고 다닐 만큼 소홀했는지 당사자들이야 그 부주의의 대가로 목숨을 버렸지만 남은 사람들은 흐린 겨울 하늘만큼 답답했다. 어머니는 그가 집을 나올 때까지 따라 나오며 그의 몸을 만져보고 몇 번씩 똑같은 말을 물어보았다. 아이, 네가 참말 사람이지야?